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현다의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라는 책을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에 본문 내용에 관련해서 총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 2편에서는 첫 번째, MRI, 엑스레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즉, MRI와 엑스레이가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MRI, 엑스레이가 주는 정보로만 중재를 하고 케어를 하게 된다면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중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료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뤘고요. 1, 2편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뤘고 그 예로 이제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이제 예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통증의 원인은 항상 통증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증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얀다 책에서는 아까 이제 위에 본문 내용에 이제 어깨 관절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이 GH 조인트 이 충돌이 실제로 발생하는 그 부위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그 통증 부위 이 GH 조인트라는 이 통증 부위에서 조금 떨어진 견갑골 안정화 근육의 근력 약화를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픈 거는 GH 조인트인데 그거의 원인, 왜 그렇게 거기가 아프고 왜 충돌이 계속 발생하느냐, 그 원인은 견갑골의 안정화 근육의 근력 약화다. 이처럼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그 통증 부위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부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만약 전거근이 비활성화되어 이 그림처럼요. 네, 이 그림처럼 전거근이 비활성화되면 상방회전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상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렇게 거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상방회전 원래 나와야 될 상방회전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 GH 조인트에서 그 부족한 움직임을 과도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GH 조인트가 무리한 만큼 또 기능 부전과 통증, 뭐 충돌이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얀다에서 설명한 예는요. 이 예 말고도 통증이 그 통증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통증 부위가 그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뒷골 당긴다고 하죠. 목이 아픈 걸 넘어서서 이 뒷골로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통증, 이 두통이 있는 분들. 보통 우리는 이제 경추 문제가 심하고 만성화가 되면 이렇게 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부 통증이 종아리의 곽인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을 분이 있을까?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근육은 근막으로 쌓여져 있고 근막은 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특히 이 후두부 통증 같은 경우는 표면 후방선, 이게 표면 후방선이거든요. 이 표면 후방선이라고 해서 보통 곽인장되고 좀 단축되기 쉬운 이 근막 라인의 문제로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아리가 타이트해지면요, 이 종아리가 타이트해지면 그 근막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타이트하고 당겨지는 힘이 서로 연결돼서 이 후두부를 당기는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후두부 쪽은 평소에 계속 이 당겨지는 힘을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위에 데미지가 쌓이고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래서 두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후두부 아프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땅콩볼로 마사지, 후두부 마사지 해주거나 아니면 좀 나아가서 이렇게 견인 치료, 뭐 기계로 하거나 사람이 해주거나.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이 종아리가 이 후두부 통증의 원인이라면 이런 중재만으로는 개선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종아리 때문에 당겨지니까 그 후두부 근육이 당연히 곽긴장이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기본 값이죠. 긴장돼 있는 게. 그래서 당연히 이완시켜주는 게 맞아요. 후두부 쪽을. 근데 이제 종아리까지 중재를 함께 진행을 해야지 그 후두부 이완이 이 편안하고 시원한 상태로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근막이 당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후두부 쪽이. 이 종아리가 당겨서 이게 팽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누르면 풀어주려고 눌러주면 매우 자극적이고 이완되기보다는 그냥 아프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두부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고 견인을 시켜주기 전에 종아리 쪽을 케어를 해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후두부, 특히 이제 후두하근 그룹은 이 경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요. 특히 이게 목을 젖히는 동작이 있어서 후두하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추의 움직임은 목과 몸의 연결성 개념에서 볼 때 상부흉추와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연결된 모습이고 이게 기능적으로 연결이 안 된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이 상부흉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그 연결 다리가 바로 딥넥 플렉서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멀티피더스입니다. 이런 이제 로컬 넥 코어 머슬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위 경추의 움직임이 선행이 돼야 돼요. 상위 경추의 움직임. 이게 이제 선행이 된 모습이고 이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젖혔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선행이 돼야지만 경추의 움직임이 경추에서 이렇게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상부흉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신전 움직임이 상부흉추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후두하근은 목을 젖힐 때 상위 경추에 이 선행 움직임을 만들어서 상부 흉추로 이 신전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이제 후두하근입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좋지 않은 자세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목 이렇게 턱이 로드시스 사라지고 턱이 당기고 있는 이런 자세를 기본 값으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목을 젖힐 때 후두하근이 써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턱을 당기고 뒤쪽이 완전 평평한 사람들은 후두하근이 써지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젖힐 때 뒤로 젖힐 때 이 사람처럼 상위 경추의 선행 움직임이 안 나오고 오로지 중하위 경추에서만 젖히는 동작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목을 젖힐 때 이렇게 제일 접히는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목이 아프고 통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하면 이렇게 버섯목처럼 이런 변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이 후두하근이라는 거는 너무 과긴장돼도 안 되고 또 너무 비활성화돼도 안 돼요. 너무 비활성화돼도 이 상위경추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한 근육이지 무조건 풀어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 후두하근. 물론 이제 과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추의 회전 틀어짐이 이 중하위 경추의 측만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측만이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중하위 경추가 이 상태면 보시면 이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중하위 경추는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이렇게 측만이 되면 회전이 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고개가 오른쪽을 뒤로 돌아보는 그 방향으로 회전이 이제 커플 모션이라고 해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측만이 있다는 건 이 회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 이 후두하근 쪽이 과하게 잡고 있는 거죠. 얘가 이 전체가 돌아가는 걸 여기서 제어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정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측만이 있는데 정면을 보고 있다? 한쪽 후두하근이 지금 정면을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겠구나. 그럼 이런 사람은 정면 보려면 항상 이쪽이 과하게 긴장이 되어야지만 정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과긴장이 당연히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후두하근의 이 문제, 과긴장되거나 아니면 너무 비활성화되거나 이러한 경우는 턱관절 틀어짐으로도 또 이어지게 돼요. 이게 보상의 보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후두하근이 만약 여기가 긴장이 돼 있다. 그럼 후두하근 풀지 않고 턱관절을 교정해도 후두하근이 이완되는 효과를 임상에서 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턱관절의 움직임 역학이 결국은 후두하근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보통 이제 턱관절을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축, 그게 이제 보통 TM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이 상위 경추가 엑시스라는 겁니다. 이 상위 경추가 엑시스로 움직여야지만 우리 인체가 원래 움직임의 축으로서 움직이는 거고 전혀 데미지가 없는 움직임, 이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위 경추가 움직임의 축으로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후두하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두하근이 써지지가 않는다면 움직임의 축이 이쪽이 되지 않고 TM으로 바뀌게 되면서 턱관절에 너무 과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후두하근이 써지냐 안 써지냐는 이런 커브, 로도시스가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잘 써질 수 있는 환경, 비활성화되기 쉬운 환경, 이런 로도시스가 있냐 없냐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로도시스가 있냐 없냐가 결국은 이 턱관절의 컨디션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후두하근의 과긴장, 또 후두부 통증, 두통의 원인이 단순히 그 부위의 문제, 후두하근이 그냥 뭉쳐서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멀게는 종아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 표면 후방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종아리가 원인인 분들, 종아리 때문에 두통이 오고 뒷목 통증, 두통이 오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경추 견인을 해줬을 때 좀 편안해져요. 시원한 느낌 들고. 그 느낌이 드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당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을 당기고 후두부를 당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경추 견인을 해줬을 때 그 당기고 있는 힘과 상충이 되면서 당기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 혈액순환 되고 과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또 제공이 되면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당기는 힘의 원천이 종아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종아리를 중재를 해줬을 때 후두부 쪽에 혈액순환이 되고 쏴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그러니까 종아리를 중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후두부 쪽으로 그 파스 붙인 느낌, 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 종아리가 그 후두부를 당기고 있는 힘의 원천이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만약 이런 느낌이 들면 거의 100%인 거죠. 종아리가 그 두통의 원인의 한 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기는 힘의 원천이 종아리이기 때문에 종아리를 중재하는 동안 그 당기는 힘의 원천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당겨지고 있는 부위인 후두부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순환되어야 했던 혈액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시원하고 쏘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종아리가 과긴장되고 단축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이힐 많이 신거나 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요즘 사람들 대부분 하이힐 잘 신지도 않아요. 또 물어보면 저 다나만 신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원분들이 주로 앉아서 일할 때 이렇게 까치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자세로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진짜 이 플란타 플렉션을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종아리가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된 자세가 편해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도인 발목 이 뉴트럴 포지션, 이 보통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자세가 그 뉴트럴 자세가 스트레칭하고 있는 자세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불편한 거예요. 계속 스트레칭 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편한 자세를 찾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의 당김을 해결할 때 비로소 후두부가 쉴 수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이제 비슷한 예로 승모근이 어깨 탈 중심화로 인해서 이 당겨지는 중력 노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어깨 중심화가 회복되었을 때 승모근이 비로소 당기는 힘에서 쉴 수 있고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계속 늘어나는 그 텐션, 당겨지는 텐션을 그 팔 무게 때문에 받고 있는데 탈 중심화로 인해서 그래서 승모근이 당기고 아프다, 뭉친 느낌이 든다, 불편하다 이걸 승모근으로 풀어도 되는 게 아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탈 중심화를 회복시켜서 연결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팔 무게가 승모근으로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이분의 그 상황에서는 더 올바른 중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두통 있는 분들도 그냥 후두부만 냅다 아픈 부위만 냅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당기고 있는 애가 누구냐 그거를 좀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종아리를 중재를 했는데 후두부로 어떤 뭐 싸한 느낌이나 그런 뭐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후두부 통증, 그 두통의 원인이 종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통증 부위 자체가 당연히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후두부를 이렇게 이완해주거나 견인해주거나 아니면 경추 쪽에서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종아리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뭐 꼭 통증의 원인 부위가 아니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거랑 그냥 아프니까 풀어주는 개념으로만 치료하는 건 당연히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부위와 통증 원인 부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예시로는 족저근막염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이제 말 그대로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제 발을 땅에 디딜 때 이제 통증이 동반이 되죠. 보통 이런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 뭐 발바닥에 충격파를 치거나 발바닥에 침을 맞거나 이제 통증 부위,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 치료를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발바닥에 염증이 발생했을까?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염증이 발생한 곳, 통증이 있는 곳에만 주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증 원인 부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케어를 할 때 있어서 먼저 골반과 허리의 포지션을 체크를 해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후방경사, 일자어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포지션은 이런 자세인 거죠. 이런 자세. 앉을 땐 이렇고 서 있을 땐 이렇게. 스웨이백 같은 이런 자세인 거죠. 이런 포지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제 아까 후두부 통증에 대해서 설명 나왔던 그 표면 후방선이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골반이 후방경사했고 또 허리가 굽어지고 이제 무너진 분들, 코 약화되고 대부분 이제 햄스트링이 타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둔근보다는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어 있고 둔근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스웨이백 체형들 특징이 나락 엉덩이잖아요. 엉덩이가 거의 없어지는. 당연히 일상생활 중에도 힙힌지 동작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표면 후방선을 놓고 봤을 때 이 전체 표면 후방선 놓고 봤을 때 햄스트링 파트만 엄청 타이트해져 있고 허리 근막이라든지 발바닥 근막은 늘어나 있게 됩니다. 얘가 타이트한 단축되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이 단축되면서 이 당기는 힘을 주니까 이 허리가 늘어나고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면서 팽팽해지는 당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햄스트링이 당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바닥 근막이 팽팽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팽팽해진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버리면 근막의 데미지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족저근막염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발로 체중을 지지를 하는데 누구는 족저근막염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르고 날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무게가 실려서 발바닥 근막에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설명을 들으면 족저근막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트해진 표면 후방선의 그 햄스트링 파트 쪽에 적절한 장력을 형성을 시켜야 돼요. 이센트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형성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힙힌지 자세죠. 힙힌지 자세. 이런 거. 데드리프트 할 때 이 햄스트링의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와 유사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햄스트링의 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의 포지션입니다. 골반의 포지션. 그래서 족저근막염 환자들 이제 골반 포지션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햄스트링의 오리진, 이 ischial tuberosity가 이거 이제 오리진이 ischial tuberosity잖아요. 이 햄스트링의 오리진이 ischial tuberosity이기 때문에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면 햄스트링의 장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골반이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무너져 있으면 이 장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반이 바로 서야지. ischial tuberosity가 이 위치로 가야지만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의 움직임, 이 골반의 움직임이 스타트가 돼야지 허리 움직임이 스타트가 돼서 힙힌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햄스트링의 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힙힌지 자세를 하려고 했을 때 허리를 꺾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꺾는 사람들. 이런 허리가 움직임의 스타트,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면은 이 햄스트링의 장력을 발생하기보다는 그냥 허리가 꺾이는 듯한 이 상하체 연결성이 결여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골반을 세우고 정렬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자체의 길이만 무의미하게 늘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드리프트 할 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데드리프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그리고 골반이 후방경사되는 그리고 ischial tuberosity가 이렇게 햄스트링의 텐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텐션이 걸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골반이 먼저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어야지 골반의 적절한 전방 경사로 허리는 자연스러운 정상 로더시스 회복하고 햄스트링에 적절한 장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발바닥 근막만 이렇게 팽팽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디뎌도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햄스트링에 텐션을 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을 그런 패턴의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좋아지겠죠. 이런 케이스 대부분 카페 같은 데나 뭐 회사 일하실 때 보면 대부분 의자에 이렇게 앞바다리 앉아 있는 분들,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고 골반 후방 경사, 무너진 자세가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에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인 분들 골반 포지션을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혹 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햄스트링에 적절한 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 단축돼서 짧아져서 당겨져서 그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상태에서 팽팽해진 상태에서 체중을 계속 실어버리니까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족저근막염에 이런 활동상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게 발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활동성이 너무 많은 사람, 과도한 사람에게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발바닥 과부하로 발생을 하는 거인 거죠. 이런 경우 대부분 이 발 앞쪽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 골반 무너지면서 후방경사, 활동성 저하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은 보통 뒤쪽, 발 뒤쪽, 뒤꿈치 근처로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걸음 주기의 터미널 스탠스에서의 그 추진력을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골반이 무너지고 허리가 굽어진 사람들은 걸을 때도 이 터미널 스탠스에서 적절한 앞발에서의 그 지면 반발력,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퀴처럼 이렇게 발이 이렇게 굴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퉁퉁 관절 없어도 되는 듯한 그 움직임으로 걷기 때문에 발바닥에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발과 발목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너진 골반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족저근막염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너무 골반이 무너지고 허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그 약간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랬을 경우에 그 이제 발바닥 자체 그 통증 부위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런 이 햄스트링의 장력이 없는, 또 골반의 포지션이 잘못돼서 그런 상태로 오래 있어서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통증 부위와 통증의 원인 부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제 바로 상부흉추의 틀어짐, 측만 틀어짐입니다.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 매우 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틀어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이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날개뼈 사이 통증 또는 이제 경추 이렇게 움직일 때, 목을 움직일 때 불편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측만이 생겼다는 것은 한쪽으로 컨벡스한 부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하위 경추인데 이게 이 라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도 왼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이분도 왼쪽이 상부흉추 측만 틀어짐이 있다는 거죠. 이쪽 튀어나온 쪽이 컨벡스하게 이제 왼쪽이 컨벡스하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한쪽이 컨벡스하게 볼록하게 틀어진다는 것은 날개뼈와 척추 사이 거리가 특히 이 왼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는 이제 어깨 복합체의 근육 협응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까워진 쪽 능형근이 평소에 과하게 사용될 이 확률이 높은 환경을 제공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사용되면서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경추의 움직임을 할 때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추의 움직임은 목과 몸의 연결성 개념으로 볼 때 상부흉추와 움직임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목과 몸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딥넥 플렉서인데 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목의 움직임이 상부흉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굽힘을 해도 상부흉추까지 굽어지는 움직임이 되고 젖혀질 때도 상부흉추까지 그 신전 움직임이 연결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이 있게 되면 목 입장에서는 이 베이스 되는 부분 자체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부위가 틀어진 게 된 거죠. 왜냐면 상부흉추까지 그 움직임을 이어줘야 되는데 상부흉추 자체가 틀어져 있으니까 움직임의 근원 부위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당연히 목과 몸의 연결성을 결여시키게 되고 이런 경우 목의 움직임 패턴이 상위흉추에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상부흉추까지 그 움직임이 이어지더라도 상부흉추에 틀어짐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젖힐 때 흉추에서 신전되는 느낌보다는 그 아픈 느낌으로 발생을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 먼저 이제 날개뼈 사이 통증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날개뼈 사이 통증 발생하면 마사지볼로 좀 눌러주거나 튀어나온 부위에 뭐 이제 나무 같은데 막 그런데 이제 아픈 곳을 이제 비비죠. 막 이렇게 등 눌러주잖아요. 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날개뼈 사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팔꿈치로 이제 그쪽 능형근 부분 이렇게 풀어주거나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통증 부위가 통증 원인의 부위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제 통증 부위에서 가까운 원인을 한번 찾아봤을 때 어깨 외회전근의 곽인장이 이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프러스트 피나투스나 테너스 마이너 같은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고 그러면 당기는 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능형근을 타고 상부흉추로 이어지고 이 상부흉추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측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척추와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진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당 쪽 능형근이 단축된 상태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계속 단축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개뼈 사이 통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 외회전근을 중재를 해줘도 이 외회전근, 이 당기는 힘의 원천인 이 외회전근을 중재를 해줘도 날개뼈 사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 당기는 힘의 원천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중재가 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과 몸의 연결성을 회복을 시켜줘도 그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해도 날개뼈 사이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많이 이제 임상에서 경험을 했는데 제대로 내발기기 자세 운동을 할 경우에 팔의 체중이 지지됐을 때 외전근의 이센트릭 되는 느낌과 그 전거근의 활성화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팔과 몸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전근이 단축으로 인해 발생된 그 당겨지는 힘이 제거가 돼요. 외전근의 이센트릭이 저절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 그러면 그 외전근 단축으로 인해서 그 당겨지는 그 힘이 제거가 되니까 상부흉추에서도 더 이상 당기는 힘이 제공받지 않으니까 통증이 데미지가 줄어들고 통증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뼈 사이 통증이어도 그 부위가 원인이 아니라 외전근, 어깨 동측의 외전근의 단축, 그 당기는 힘이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흉추 회전 틀어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날개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흉추가 회전 틀어짐이 생기면 날개뼈와 척추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쪽이 가까워지게 되죠. 이 측만과 회전 틀어짐이 동시에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그 좁아진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즉 에어웨이가 제한이 됩니다. 제한. 등 뒤쪽으로도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호흡을 할 때마다 이런 경우 척추와 날개뼈 사이가 좁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셔도 등 뒤쪽으로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호흡할 때 그 확장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등 뒤쪽이 확장이 제한이 돼요. 호흡을 아무리 해도 그쪽으로는 확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그쪽은 계속해서 이 단축된 상태 유지하게 되고 확장도 안 되고 또 이런 이제 확장과 이완과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도 순환이 되고 또 혈액으로 인해서 산소와 노폐물 거르고 산소 주고 영양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환도 안 되고 또 계속 고정돼 있고 단축된 상태로 그러면 이제 그쪽 부위로 통증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추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그쪽 공간을 이 좁아진 공간을 확보를 해서 호흡을 할 때도 그쪽으로 확장 움직임이 일어나고 호흡이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또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날개뼈 사이 통증이. 그리고 이 흉추의 측만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측만 틀어짐이 있으면 이쪽은 날개뼈 사이와 이 공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호흡을 해도 이쪽으로 호흡이 들어가지질 않는 겁니다. 확장 움직임도 안 되고 단축된 상태로 계속 유지만 되니까 원래 호흡할 때마다 확장됐다 들었다 확장됐다 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단축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순환도 안 되고 움직임도 계속 단축만 돼 있으니까 근육도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흉추 회전 운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겠죠. 견갑골을 고정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쪽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부 흉추의 이 측만 틀어짐도 이렇게 개선이 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날개뼈 사이 통증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 사이 통증이 흉추의 회전 틀어짐 그로 인해서 호흡의 그 에어웨이의 제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수폐 개념으로 넓게 보자면 날개뼈 사이 통증이 발생한 쪽에 몸 전체의 축의 무너짐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날개뼈 사이 통증이 이 사람 왼쪽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이 발생하는 이 원인이 뭐냐? 이쪽 이 발생한 쪽 왼쪽의 축, 몸 전체의 축이 무너져서 이 통증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넓게 보는 거죠, 이거는. 그쪽 축이 무너졌다는 게 뭔 말이냐면 발에 체중을 실어도 이쪽 왼발에 체중을 실어도 둔근이 일을 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즉 서 있을 때 발로 서포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너지고 둥근 대신 둥근이 안 서지니까 둥근 대신 허벅지나 이 허리 힘을 쓰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무너진 만큼 아래로 내려가서 무너진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쪽 어깨 라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이러한 과정에서 상부 흉추 축만 틀어짐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느 쪽 축이 무너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부 흉추의 축만 틀어짐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날개뼈 사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어깨 주변 흉추만 접근한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좋아지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아프고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을 회복하려면
발에 체중이 실렸을 때 둔근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허리랑 이 허벅지 힘보다는 둔근이 우세한 패턴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골반이 무너지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려고 어깨 한쪽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지고, 어깨 한쪽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지면 그 상부흉추, 자연스럽게 틀어진 상부흉추의 측만 틀어짐도 당연히 틀어질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날개뼈 사이 통증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고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통증 부위 이꼬르 통증의 원인 부위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에만 좋아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또 아프고 재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증의 원인 부위가 어디인지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중재를 하고 개선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고 재발이 더 빈번하지 않게 되는 중재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한 가지 접근법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거는 구조적 접근이냐 기능적 접근이냐, 그래서 어깨 충돌이 일어났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후쿠 견봉이야. 그럼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수술을 해서 구조적 접근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해결하고, 근데 후쿠 견봉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뭐 날개뼈, 어깨뼈 안정화 근육이 근력 약화로 인해서 이런 이 역학적인 리듬이 안 맞아서 충돌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기능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 근육의 협응을 좀 이끌어내야겠다. 그래서 기능이냐, 구조적 접근이냐, 기능적 접근이냐, 케이스 따라서 적절하게 중재하고 개선시켜라 라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은,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원이나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구조냐, 기능이냐, 또는 이제 생체 역학적인 측면에서만 이 몸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평가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 저도 포함이고, 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생체 역학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위팔 어깨 리듬, 뭐 골반의 전방 경사됐다, 후방 경사됐다, 척추에 틀어짐, 뭐 백리가 됐을 때 뭐 무릎에서 받게 되는 이 데미지, 역학적인 힘의 이런 거. 물론 이 생체 역학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만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치료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몸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너무나 제한적인 시각으로 회원이나 환자의 몸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몸은 단순히 뼈, 근육, 근막, 인대, 힘줄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 혈액, 뇌척수액, 림프액, 여러 장기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한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연차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분명 체형을 평가를 해서 이러이런 체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 해서 했는데 해도 안 되는 분들,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그거에 맞는, 그 체형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또 근막 이완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왜 전혀 좋아지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개선이 잘 되는데,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왜 이 사람은 안 될까? 이 왜 그럴까에 대한 그 원인을, 이 사람이 내가 알려준 숙제를 안 하고 또 평소 관리를 안 하는구나, 어떻게 치료사한테만 의지를 하냐, 나랑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막 한두 시간 될까 말까인데 나머지는 본인의 몫이다 라고
이제 그 원인, 이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환자나 회원 탓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치료사들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다 나았는데, 이 방법으로, 이러한 체형일 때, 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나아졌는데, 왜 이 사람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몸을 너무 생체 역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이 제한적인 시각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치료하고 케어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역학적인 문제만 있는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 뭐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깨가 아픈 사람이지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또 위가 좋지 않고 항상 소화가 안 되는 분인데 어깨가 아픈 거랑은 우리가 좀 다르게 아니면 좀 더 추가할 중재가 필요하진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순환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문제인가 내장기 문제인가 관절의 문제인가 근육의 문제인가 뭐가 그 문제의 핵심인가 메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 그래야지 이 사람의 문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그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순환의 문제인 것인가, 자율신경계 밸런스인가. 네, 그런 것처럼. 이 자율신경계 불균형은 정말 다양한 부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결과가 어깨 통증인데, 우리는 그 아픈 어깨만, 역학적인 관점만, 근육으로만, 관절로만 평가하고 중재하는 것은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아니면 얼마 못 가 다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냥 어깨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역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 어깨는 위랑 연결돼 있고 오른쪽 어깨는 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상태가 안 좋으면 왼쪽 어깨도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의 움직임이 멈춰요. 활동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나 이런 장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척추에서 그 신경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척추가 틀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내장기가 안 좋으면 척추의 틀어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가 잘 안 되면 횡격막이 굳어지고 횡격막이 굳어지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아래까지 복압이 형성이 안 되고 복압이 형성이 안 되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하체로 가는 순환도 안 되고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고 불안하고 코어에 약화가 있으니까 또 당연히 위쪽으로 긴장이 올라가게 되고 호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럼 호흡 액세서리 머슬들로만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어깨 아파? 어깨 풀어줘 어깨 뭐 충돌 증후 있어? 관절의 움직임 회복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진짜 역학적인 문제, 관절의 문제, 근육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사람들은 금방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린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체 역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몸을 평가하고 또 중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선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데, 정말 생체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공부할 게 끝이 없잖아요. 생체 역학적인 측면을 전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도 계속해서 공부해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몸을 치료하는 이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순환, 혈액,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 걸러내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거, 그리고 뭐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척추의 틀어짐이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그런 방법들. 그냥 뼈가 틀어져 있으니까 집어넣고 빼고 끼고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것들을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치료사가 그냥 이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론을 진짜 임상에서 발현시키는가, 그게 정말 살아있는 이론이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이론, 그냥 말장난인 이론일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몸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역학적인 관점에서만 갇혀있지 말아라. 그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제한된 시각을 갖게 되면, 아니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 사람이 문제야. 나는 잘했어. 이 사람이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 2, 3편 얀다의 근육 불균형 리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이 본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포인트. 하나는 MRI, 엑스레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그 결과가 곧 그 사람의 몸 상태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엑스레이, MRI가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우리 투시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치료사의 눈을 계속 길러내야 되고, 이 MRI, 엑스레이로만 보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결과에 대한 치료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 원인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부위, 뭐 허리 디스크든 무릎 통증이든 뭐 어깨, 여기서 나왔던 충돌 증후군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통증 부위가 곧 통증 원인 부위가 아니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 후두부 통증, 두통 통증도 종아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 발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골반의 포지션 때문에, 그리고 그 햄스트링에 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예, 상부흉추, 이 날개뼈 사이 통증, 그리고 목을 움직일 때 불편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부흉추의 이 층만 틀어진, 이게 그냥 상부흉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축 전체, 그 컨벡스된 축 전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발을 지지했을 때 그 둔근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몸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상부흉추가 더 이상 측만 컨벡스하게 틀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날개뼈 사이 통증과 이 경추 움직일 때 불편감이 개선되는. 그래서 정말 이 축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날개뼈 사이 통증, 날개뼈 사이 눌러주고 마사지 볼 해주고 뭐 팔꿈치로 능형근 풀어주고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날개뼈 사이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접근법. 그냥 생체 역학적인 측면에서만 몸을 평가하고 문제네 아니네, 그리고 개선시키고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내가 했을 때 내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개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아프다고 하면 그럼 내가 평가하는 기준보다 넘어서는 다른 부위, 다른 접근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몸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시각으로 보지 마라. 생체 역학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 순환, 뭐 자율신경계, 뭐 내장기, 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근육, 근막, 인대, 힘줄, 관절, 근육, 뭐 요런 거로만 보지 말고 몸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전체적인 그 몸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 그 결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몸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게 접근을 해야겠고 중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편은 어떻게 보면 이 얀다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얀다책 이름 자체가 근육 별균형의 평가와 치료잖아요. 근육 불균형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다뤄볼 내용은 근육 불균형을 얀다는 어떻게 바라봤냐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4편으로 이제 이 근육 불균형, 얀다가 바라보는 근육 불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4편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